동급생, 히가시노 게이고.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평소에는 차 한 대도 없던 방문객 주차장에 경찰차 2대, 못 보던 승용차가 2대, 그리고 봉고차 1대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도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 대다수의 시선이 내 쪽을 향했다. 그들은 금세 눈길을 돌렸지만 조금 전까지 일제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서둘러서 교실로 향하려다 건물 앞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견했다. 3학년 3반 학생들은 음악실로 갈 것. 담임. 어떻게 된 일일까? 안내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3학년 3반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며. 어? 거짓말. 진짜야. 살해된 사람이 미사키 선생님이라던데. 나는 놀란 숨을 삼키고 그 여학생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봐, 그게 정말이야? 한쪽 여학생 얼굴에 순식간에 공포의 기색이 번졌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모양이다. 그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몸을 획 돌려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금 대화를 듣고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각자의 교실로 도망쳐갔다. 나는 계단을 뛰어올라 음악실로 향했다. 활짝 열린 음악실 문을 통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웅성거림이 내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비디오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저마다 취하던 동작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것이다.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내 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던 참에 뒷문으로 한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뛰어들어왔다. 요시다라는 녀석이다. 야, 나카오가 형사한테 불려갔나 봐. 요시다는 그러면서 교실 안을 둘러봤다. 하지만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가 나라는 것을 알고는 황급히 입을 닫았다. 나는 작은 체구에 요시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물었다. 왜 나카오가 불려간 거야? 요시다는 어깨를 움츠리며 입 안에서 중얼거렸다. 나카오가 처음 발견했거든. 발견했다니 뭘? 시체 말이야. 미사키의 시체? 그래. 요시다는 눈을 치켜떠서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살해당한 거야? 그렇다고는 하는데 살해당한 건진 어떻게 알아? 몰라, 난 못 봤으니까. 요시다는 나에게서 떨어져 갔다. 나는 다른 녀석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 시체 본 사람 있어? 모두 의식은 이쪽으로 곤두서 있는 것 같았지만 얼굴은 다른 곳을 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순간 시선을 든 여학생이 있었다. 성적이 좋고 기가 센 것으로 알려진 에즈마다. 나는 곧바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시체를 본 거야? 에즈마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언뜻이긴 했지만 보긴 봤어. 어땠어? 어땠냐니? 에즈마의 눈망울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똑바로 내 눈을 향했다. 굉장히 냄새가 심했어. 교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똥냄새 말이야. 등 뒤에서 남학생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에즈마를 내려다봤다. 사실이야? 에즈마는 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쌌나봐, 그 여자. 나는 무의식 중에 얼굴을 구겼다. 냄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교실에 시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현실성이 더해졌다. 살해된 거야? 아마도 목을 졸린 게 아닐까 싶어. 그렇게 살이 될 때는 싸게 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 게다가
게다가 에즈마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미사키 선생님 목에 파란색 리본이 감겨 있었어. 우리가 체육 시간에 쓰는 거. 여학생들이 머리띠로 두르거나 긴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미사키인 건 분명한 거야? 그래, 처음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체가 되면 인상도 상당히 달라지나 보지. 그렇기도 하지만 늘 끼던 금태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어. 게다가 옷차림이 평소 보던 것과는 달랐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 여자 평소에는 베이지색이나 우중충한 갈색처럼 노티나는 색만 입고 다녔잖아. 그런데 오늘은 오렌지와 다크 브라운색의 체크무늬 투피스 차림이었거든. 그럭저럭 꽤 세련된 차림이었어. 한껏 모양을 내고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우리 교실에서 살해된 거야? 그야, 에즈마는 내 눈을 응시했다. 그 이유는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쯤 되자 왜 모두가 그런 눈으로 나를 봤는지 짐작이 갔다. 미사케 후지에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내 이름이 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나는 에즈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학생들도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사키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나는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내 주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 피해자가 미사키 후지에. 하필이면 이럴 때 미사키 후지에라니. 너무도 타이밍이 좋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실에서 살해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범인은 나에게 죄를 씌우려고 이런 장소를 고른 건 아닐까? 그러는 사이 종이 울리고 담임인 이시베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이시베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시체를 발견했다는 나카오다. 이쪽도 담임과 막상막하로 안색이 안 좋았다. 출석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3반 교실로 이동한다. 10분 지나면 6번부터 10번까지 와라. 그 뒤로 10분마다 5명씩 오는 거다. 알았지? 이시베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선 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에서 나갔다. 나는 나카오에게 다가갔다. 이 녀석도 역시 나를 보더니 흠칫거렸다. 형사가 뭘 물어봤어? 별로 특별한 건 아니야. 어떤 일인데 말해봐. 주변 녀석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나카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시체를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랑 뭐 그런 거. 나는 놀라서 교실을 뛰쳐나갔으니까 거의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 또? 사건에 대해서 뭐 짐작 가는 거 없냐고. 뭐라고 했는데? 나카오는 비스듬히 시선을 돌린 채 대답이 없다. 나는 녀석의 흰 목덜미를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유키코의 일 때문에 니시하라가 미사키를 원망했다고 말한 거야? 나카오는 묵묵부답이다. 나는 녀석의 어깨를 붙잡았다. 말을 좀 해봐. 이것 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듯이 나카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실이잖아. 나카오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곁눈으로 이쪽을 흘겨봤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이야. 나는 미사키를 원망했어. 나는 주변을 에워싼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분이 지나고 다음 5사람이 나갔다.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 5명이 나갔을 무렵에는 교실 안에 조금씩 웅성대는 소리가 늘어갔다.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
사람 수는 줄어들기만 했다. 교실 안 공기는 점차 차갑고 무겁게 바뀌었다. 마침내 내가 나갈 차례가 되었다. 우리 학교는 남녀 번갈아 출석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실로 향한 건 남녀 각각 2명씩이었다. 3반 교실 앞에 다다르자 20애와 함께 낯선 남자가 우리를 기다렸다. 각지고 커다란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못지 않을 정도로 떡 벌어지고 두툼한 몸집이다. 교실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책상이나 사물함 등을 살펴봐 주세요.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관에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네모진 얼굴에 아마도 형사인 것 같은 남자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실 안에는 아직도 악취가 남아 있었다. 제복 차림의 경찰관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남자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쪽을 보며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제복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소지품을 체크했다. 나는 책상 속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고 사물함은 자물쇠를 채워둔 데다 안에 든 것이라고는 실내화밖에 없었다. 당연히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교실 안도 둘러보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복 경찰관의 말에 나는 교실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평소 꼼꼼하게 눈여겨본 적이 없는 터라 무엇이 이상하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창가 쪽 맨 앞줄 바닥에 흰색으로 사람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오? 교실 뒤에 줄지어 있는 사물함을 보던 이토라는 남학생이 중얼거렸다. 왜 그러니? 경찰관이 물었다. 이 사전 제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2권의 책도요. 이토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두꺼운 영어 사전과 참고서 2권을 꺼냈다. 잠깐만 기다려라. 경찰관은 교실 앞쪽으로 가서 양복을 입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수영 선수처럼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에 근육도 꽤 탄탄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물함 속을 본 게 언제지? 구릿빛 피부의 형사가 물었다. 어제 방과 후요. 열쇠는? 안 잠갔어요. 왜지? 이유가 있다기보다 이토는 머리를 긁적였다. 귀찮아서요. 거의 비어있기도 하고요. 높이와 깊이가 50cm도 안 되는 이 사물함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학생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았다. 항상 안 잠그고 다니는구나. 네. 없어진 물건은 없니? 네, 없어진 건 없어요. 형사는 팔짱을 끼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이토에게 말했다. 알았다. 일단 학생 이름을 들어주자. 그리고 연락처도. 겁이 많은 이토는 이것만으로도 긴장해서 뺨을 실룩거렸다. 교실을 나서자 20애가 일단 과학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어쩐지. 그래서 선발대가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군. 정보교환을 못하게 하려고 나름 신경을 쓴 것이다. 니시아라는 잠깐 기다려라. 내가 발걸음을 막 때렸는데 20애가 다급히 불러세웠다. 학생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해서 말이야. 옆에 있던 각진 얼굴의 형사가 말했다. 괜찮겠지? 나는 무심코 20애를 쳐다봤다. 담임은 발 밑을 보며 입가에 손을 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통과해야 할 순서다. 각진 얼굴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 문을 열더니 누군가를 불렀다. 아까 봤던 피부가 검은 형사가 나왔다. 그럼 가지. 각진 얼굴의 형사는 친한 척하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나는 2사람과 마주 앉았다. 그럼 자기 소개부터 우선 하지. 나는 경찰본부 수사 1과
사야마라고 한다. 이쪽은 담당서의 미조구치 경장. 잘 부탁한다. 미조구치 경장이 말했다. 각지고 나이 지긋한 사람이 사야마. 비교적 젊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미조구치다. 바로 묻겠는데 우리가 학생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알고 있니? 사야마 형사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대충 상상은 갑니다. 그래, 어떻게? 나는 눈살을 한껏 찌푸렸다. 그걸 제 입으로 말하라는 건가요? 사야마는 여전히 희죽거리고 있었다. 학생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미 이 패거리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미야마의 유키코의 사고 내용과 그 원인에 미사키 후지에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간추려서 설명했다. 이제 학교 측이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유키코의 사고를 세상에서 숨길 수는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구부 지구대회 출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말하자면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나서 나는 말했다. 제가 미사키 선생님을 원망했던 것은 온 학교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려는 거겠죠. 안 그래요? 경찰에서는 제게 동기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아직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았어. 사야마 형사의 미소가 쓴 웃음으로 바뀌었다. 학생이 미사키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일세. 물론 증오심이 적진 않았겠지. 미조구치 형사가 진지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여하튼 학생은 그녀가 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니까 말이야. 이 점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미사키 선생님이 살해됐다는 건 틀림없는 일인가요? 이번에는 내 쪽에서 물어보았다. 사고나 자살일 가능성은 절대 없나요? 절대로라고 못을 받긴 어렵겠지만 아마 틀림없다는 답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교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목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흉기는 여학생이 쓰는 체주용 리본이라면서요. 내 말에 두 형사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 알고 있구나. 사야마 형사가 말했다. 시체를 언뜻 봤다는 반 친구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사야마 형사는 뚫어지게 내 눈을 응시했다. 내 본심을 읽어내기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미사키 선생님이 죽어서 어떤 기분이니? 글쎄요. 물론 놀라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살인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체에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꼴 좋다고 생각하진 않니? 나는 두 형사의 눈을 번갈아 봤다. 언뜻 보기엔 온화한 표정이지만 둘 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만일 내가 정말로 유키코의 애인이고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미사키의 죽음을 뛸 듯이 기뻐했을까? 아니면 지금의 나처럼 욕구 불만과도 같은 불쾌한 허탈감을 느끼게 될까? 어때? 사야마 형사가 답을 재촉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 끝에 나는 말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유키코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궁색한 대답이다. 그래. 사야마 형사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본심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형사는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며 질문을 이어갔다. 자네 눈으로 봤을 때 미사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지? 어떻다니요? 역시 평소에 악랄한 사람이었던 거야? 옆에 있던 미조구치 형사가 끼어들었다. 가령 학생들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든가.
글쎄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 방침을 강요하는 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교칙 위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엄격했고요. 이 사람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였죠. 교사로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원망하는 학생들도 많았나? 사야마 형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형사의 시선을 되받으며 물었다. 저 말고요? 사야마 형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자네 말고. 글쎄요, 싫어하는 사람은 많았던 것 같지만 나는 두 형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솔직한 내 의견이다. 형사들끼리 슬쩍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는 상상도 가지 않는다. 사야마 형사가 손바닥을 문지르면서 몸을 이쪽으로 더욱 숙여왔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은 미사키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항의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냐고 물어봐야겠군. 그런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이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키코가 죽었다고 인정해주길 바랐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미사키 선생님도 학교 측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군. 네, 분했겠구나. 그렇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답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떡할 생각이었나? 참고 넘어갈 마음은 아니었겠지. 그야 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나설 주제도 못 되고 그럴 머리도 없고요. 너무 소란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부모님이나 동생이 피해를 볼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야구부 부원들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한테도요. 좋아하는 여자의 원을 갚겠다면서 이런 계산이나 하면 안 되겠지만요. 아니, 그게 건전할 생각일 거야. 사야마 형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자신뿐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단 그렇게 되면 학생은 미사키 선생님을 향한 증오를 발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옆에서 미조구치 형사가 메모하던 손놀림을 멈추고 나를 보고 있다.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 같은 눈이다. 이런 것을 프로의 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억양이 없는 무덤덤한 톤으로 나는 말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사야마 형사는 순간 표정을 굳힌 채 나를 응시하다가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표정을 부드럽게 펴더니 나를 다독거리듯이 손을 흔들어 댔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하지 마라. 우리도 학생만 특별히 의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학생도 알 거 아닌가. 이쪽도 괴로우니까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그건 피차 일반이야.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미조구치 형사가 담담하게 말하더니 헛기침을 했다. 나는 이 건장한 형사를 노려보았다. 다소 험악해진 분위기를 깨고 사야마 형사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어제는 몇 시에 학교에서 나갔니? 6시 조금 전이요. 야구부 연습을 마치고 부실에서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 내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뒤에 어디 나가진 않았니? 계속 제 방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귀를 긁적였다. 아, 참. 가족들 얘기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도 무시는 안 해. 언제 곧 가족들의 확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체육관 뒤편 철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알고 있니? 개구멍 말씀이세요? 알고 있나 보구나. 그건 학생들은 거의 다 알아요. 학교 주변에는 콘크리트 벽이나 철망이 둘러쳐 있다. 그 철망 일부가 딱 한 사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뜯겨져 있어서 도망치는 학생들에게는 절호의 비상구 역할을 한다. 그 구멍이 왜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뭐 달리 물어볼 게 있었던가? 이 말은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미조구치 형사에게 물은 말이다.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다. 메모 노트를 덮은 미조구치 형사가 내 왼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는 어쩌다가 그랬니? 꽤나 심하게 다쳤나 보구나. 왼쪽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에 걸쳐 테이핑이 감긴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어제 새벽 연습에서 데드볼을 맞은 결과였다. 나는 형사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 야구하는데 지장은 없나? 볼은 그럭저럭 잡을 수 있어요. 배팅을 하기엔 아직 조금 무리지만요. 테이핑은 누가 했니? 후루야 양호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풀지는 않았고? 어제 목욕하기 전에 잠깐 풀었습니다. 잘 풀어두었다가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감은 거예요. 접착력도 남아있었고 아침에 연습할 생각이었거든요. 미조구치 형사는 사야마 형사 쪽을 쳐다봤다. 사야마 형사도 잠시 내 왼쪽 손목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야구도 꽤 힘든 운동이구나. 4교시가 시작될 즈음에는 형사 몇 명을 남겨두고 경찰 관계자 대부분이 철수했다. 경찰차가 줄지어 빠져나간 정문 바로 앞에서는 벌써 이번 사건을 취재하러 나온 매스컴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이쪽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교내 스피커에서는 오늘은 될 수 있으면 교실에서 나가지 말 것과 집에 갈 때 기자들한테 취재당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방송이 몇 번이나 흘러나왔다.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도 각자 교실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돌아다니는 사람은 교사들이거나 몇몇 낯선 남자들, 즉 형사들 뿐이었다. 형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열심히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엇을 찾는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점심때가 돼서 나는 매점에서 빵과 주스를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원래 점심은 항상 식당에서 먹지만 오늘은 주변의 시선이 성가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교칙에선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남의 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장소는 여기 정도밖에 없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운동장을 내려다보면서 돈가스 샌드위치와 햄 샌드위치를 먹었다. 날씨는 쾌청하다. 이런 사건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야구를 하기에 참 좋은 날씨다. 이러다가 정작 시합날에는 폭우가 쏟아지겠지. 주스를 다 마시고 슬슬 내려가야겠다고 계단 쪽을 돌아본 순간 여학생 한 명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즈무라 히로코다. 놀란 표정을 보니 내가 여기 있는 줄은 모르고 온 것이 분명했다. 뭐 하고 있어? 오른손으로 긴 생머리를, 왼손으로는 펄럭이는 치마를 잡으면서 히로코가 물었다. 이곳은 바람이 제법 세게 분다. 나 점심 먹으려고. 나는 빵이 들어있던 봉지를 들어 보였다. 별일이네. 이런 곳에 오다니. 히로코는 천천히 걸어와서 철망에 등을 기댔다. 넌 자주 와? 가끔. 히로코는 조금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운동장을 내려다보더니 곧바로 다시 이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아? 그런 셈이지. 형사에게도 불려갔다 왔으니까.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이 몇 번씩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받고 있는 거야? 나에게는 동기가 있잖아. 의심받아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뭘?
그러니까 유키코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한 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애인이라고만 했어. 히로코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철망에 기대어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사실을 말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네. 사실? 예를 들면 머플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말이야. 나는 히로코를 노려보면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말하지 말라고 했지. 머플러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내가 전에 말했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내 앞에서도 말하지 마. 히로코는 한숨을 쉬었다. 너 끝까지 연기를 계속할 생각이구나.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유키코의 애인 역할 말이야. 나는 히로코 옆에 서서 손을 철망에 걸쳤다. 애인이었어.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듯이 말했다. 유키코는 정말로 내 애인이었어. 누가 뭐래도 이건 바뀔 수 없는 일이야. 변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히로코는 치근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더 괴로워질 거야. 알고 있어. 난 좀 더 여기 있을게. 그럼 먼저 간다. 나는 한 손을 슬쩍 들어보이곤 계단으로 걸어갔다. 옥상을 나서려다가 뒤돌아보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히로코 역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제대로 진행된 수업은 거의 없었다. 5교시도 자습이어서 음악실 맨 구석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담임인 이시베가 문가에 서서 내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지금 학생 지도실로 가봐라. 하이토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그 나이에 남 심부름이나 하고 있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나는 음악실에서 나왔다. 며칠 전에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학생 지도실에 들어가 보니 하이토가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전날과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쩐지 10년쯤 늙어 보이는 것 같았다.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다면서 여전히 위압적인 태도로 하이토가 말을 건넸다. 네, 어떤 일을 물어봤는데? 그야 뭐 이것저것요. 이것저것이 뭐야?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 유키코의 사고에 관한 일이라든가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요. 뭐라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대답하려다 말고 나는 하이토를 노려봤다. 사적인 일이라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이토의 눈썹이 순간 꿈틀거렸지만 평소처럼 호통치지는 않았다. 그는 애써 성질을 죽이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밖에는 몇 시쯤 학교를 나갔냐? 집에는 몇 시에 도착했냐? 뭐 그런 것들이죠. 알리바이 조사 아니겠어요? 그래. 하이토는 둘째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다가 손가락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경찰이 너를 의심하는 것 같았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하이토는 진절이 나는 표정으로 말하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네 자신이 뿌린 씨앗임은 잊지 마라. 이 말은 안 들은 것으로 치는 게 낫겠다. 하실 말씀은 그것뿐인가요? 전 이제 그만 수업 들으러 갔으면 하는데요. 그래, 가도 좋다. 하이토는 턱을 치켜들어 문 쪽을 가리켰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일어서서 교실을 나왔다. 솟구쳐 오르는 불쾌감 때문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다가 복도 끝으로 나 있는 양호실 문을 보고 나는 바로 옆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양호실 문에 달린 유리창 너머로 아까 만났던 형사들의 모습이 보인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두 형사가 양호실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나는 황급히 얼굴을 숨기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바깥 상황을 살폈다. 형사는 이미 가고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유리 창문을 통해 양호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중년 여성인 후루야 선생님이 책상 앞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선생님을 불러보았다. 후루야 선생님의 둥그스름한 몸이 의자 위에서 젖혀졌다. 아유, 깜짝이야. 선생님은 그러면서 이쪽을 돌아봤는데 들어온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 놀란 눈치였다. 니시아라군, 무슨 일이지? 형사들이 무엇 때문에 왔었나요? 보고 있었니? 우연히요. 무슨 조사를 하고 갔나요? 후루야 선생님은 명백히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심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선생님의 눈길이 한순간 내 왼쪽 손목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감을 잡았다. 이게 뭐 잘못되었나요? 나는 왼손을 들어 보이면서 선생님의 눈을 주시했다. 후루야 선생님은 계속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한숨을 한 차례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테이핑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 테이핑이요? 왜요? 그건 알려주질 않았어. 어떤 크기의 테이프가 있었는지, 최근 어떤 학생들에게 테이핑을 해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구나. 야구부 니시아라라고 이야기하신 거군요. 대답하는 대신에 후루야 선생님은 눈꺼풀을 한번 천천히 닫았다. 미조구치 형사가 무심코 내 손목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형사들의 행동에는 항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왜 이런 것에 집착하는 걸까? 그러면서 너한테 감아준 테이프와 같은 걸 달라고 하더라고. 마침 떨어져서 빈 상자만 가져갔지만. 그 밖에 형사들이 뭔가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물어봤어. 손가락이 어느 정도나 움직이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물론이죠. 그것 말고는요? 그게 전부야.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건. 그래요. 나는 새삼스레 손목에 테이핑을 쳐다봤다. 이것이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저기 니시아라군. 후루야 선생님이 타이르는 말투로 말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형사분들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라고 하던데. 형사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신경은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저를 조사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후루야 선생님은 무력감에 빠진 것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선생님을 뒤로 한 채 나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 양호실에서 나왔다. 이날 수업은 일단 6교시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 반에 제대로 교사가 들어온 수업은 2시간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습이었다. 사건에 관한 정보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아다녔지만 에지마 등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당히 각색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는 미사키 후지에가 부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이 몇 명인가 불려가서 형사들에게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 학생들은 아마 하나같이 3반 니시아라가 수상하다는 대답을 했을 것이다. 6교시가 끝나자 담임인 이시베가 언짢은 얼굴로 교실에 와서 매스컴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만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뭔가 알게 된 일이 있나요? 앞쪽에 앉아있던 남학생의 질문에 이시베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부터겠지. 학생들 몇 명이 힐끔힐끔 내 쪽을 쳐다봤다. 서클 활동도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종례를 마치고는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나서자 가와이 미즈마사와 나라사키 가오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는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다. 힘들지 않았어? 가오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야 그랬지. 그러면서 코를 긁적이는 내 곁을 같은 반 학생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들은 예외 없이 가와이나 가오루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이럴 때 나와 말을 섞는 걸 보면 어지간히 별난 인간들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나와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한패라고 여길 수도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자. 가와이가 턱으로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문 근처에는 여러 명의 교사들이 매스컴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정문을 나가서 역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교사들의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들이 숨기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학생이 학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렇게나 창피한 일인가? 이런 짓을 하기 이전에 무슨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학교가 되면 좋을 게 아닌가? 무슨 정상회담이라도 열리는 것 같다. 가와이가 중얼댔다. 각국의 높으신 분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이런 식으로 경찰이 줄지어 서 있잖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뻔하지.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고? 경찰이건 교사건 다 똑같다니까. 가오루가 독서를 내뱉었다. 전철에 탔지만 곧바로 집에 돌아갈 마음은 들지 않아 우리는 도중 역에서 내렸다. 역 앞 상점가에 가끔 이용하는 커피숍이 있다.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나는 오늘 벌어졌던 일을 대략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맞장구를 치지도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뭐랄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와이가 커피를 스푼으로 저으면서 중얼거렸다. 알리바이니 살인 동기니 하는 거 말이야. 사실은 나도 그래. 아직 실감이 안 나. 그건 어쩔 수 없어. 가오루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역시 학교 사람이 아닐까? 교사나 학생이나 아니면 사무원이나. 글쎄, 학교에서 죽었다고 해서 범인도 학교 관계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살해 장소로 학교를 골랐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렇다면 미사키 할망구의 사생활 쪽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지. 사생활이라 있었겠지. 그 여교사에게도. 지금까지는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수희 할아버지는 뭐 본 게 없을까? 초콜릿 파르페를 스푼으로 뜨던 손을 멈추고 가오루가 말했다. 밤에 학교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희가 전혀 몰랐다는 건 근무 태만이야.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는 경비실에 온종일 철양맞게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수희다. 못 봤을 수도 있겠지. 범인은 물론이고 미사키도 아마 정문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을 거야. 내 말에 가오루는 입술을 살짝 내밀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범인이 경비실 앞을 지나쳐갔을 리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만약 수희가 미사키를 봤다면 언제까지고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해서 살펴보러 갔을 게 아니야. 미사키는 수업이 끝나도 계속 학교에 남아있던 건 아닐까? 가와이가 또 다른 설을 제기했다. 그랬다면 수희가 봤을 리는 없겠지.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미사키는 일단 집에 돌아간 다음 다시 학교로 온 거야. 꽤나 자신만만하네. 근거라도 있어? 옷을 갈아입었거든. 나는 에지마한테 들은 대로 미사키의 복장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해줬다. 오렌지랑 다크 브라운색 체크라. 가오루는 영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때처럼 난해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영어는 가오루의 특기 과목이다. 그 아줌마가 학교에서 입고 다니던 옷은 분명히 아니네. 그럼 미사키는 어떻게 수희에게 들키지 않고 학교에 들어간 거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가와이에게 나는 설명해 주었다. 개구멍을 이용했겠지. 개구멍이라면
체육관 뒤에 있는 것 말이야? 그래. 실은 형사가 그 개구멍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는데 이제야 알았어. 경찰도 미사키나 범인이 그 구멍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역시 학교 관계자네. 그 구멍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가와이가 주먹을 불끈 쥐는데 가오루가 이를 부정하고 나섰다.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미사키 아줌마에게는 무리겠지만 조금만 몸놀림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벽을 넘는 정도는 간단하잖아. 수업을 땡땡이 칠 때는 들킬까봐 다들 개구멍을 이용하지만 말이야. 나도 가오루와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 밤이라면 철망을 기어올라도 사람 눈에 띌 염려는 거의 없겠지. 그렇구나. 가와이는 인상을 쓰며 목 뒤를 긁적거리다가 손을 멈추고는 희미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나저나 역시 머리는 맞대고 볼 일이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미사키나 범인의 움직임이 제법 읽히는 걸 보니까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직은 침입 경로를 알아냈을 뿐이야. 그렇긴 하지만 다음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알아내야겠네.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을 불러낸 건 틀림없는 것 같아. 그야 범인이 미사키를 불러냈겠지. 죽이려고 말이야. 가오루의 말에 가와이가 즉각 답했다. 하지만 가오루는 이해한 얼굴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지. 가오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쳐다봤다. 흉기는 여학생 체조용 리본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나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미 리본의 주인도 누군지 알려진 상태였다. 구스모토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여학생이다. 평소 어딘지 칠칠지 못한 구석이 있어서 사물함에 잠을 쇠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다니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범에게 리본을 도둑 맞아 교살의 흉기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리본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는 제법 충격을 받았는지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교실 안에 있던 리본을 사용했다는 건 범인이 흉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지? 가오루는 둘째 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나와 가와이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가오루에게 시선을 옮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네. 그렇지. 그렇다면 충동적으로 죽였다는 말이야. 나는 뒤통수에서 깍지를 끼고 담배에 그슬려 아예 밤색으로 변한 천정을 몰려다보았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사리가 솟구쳐 올라서 미사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사물함에서 리본을 꺼내 목을 졸랐다. 좀 억지스럽지 않냐? 가와이가 말했다. 방심한 틈을 탔다는 설명도 어딘지 궁색하고 게다가 어느 사물함에 리본이 들어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야. 현장에 뭔가 달라진 점은 없었어? 냄새가 났어. 미사키가 무의식 중에 싸서 그래. 가와이와 가오루의 얼굴이 동시에 구겨졌다. 그런 거 말고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거 말이야. 단서라. 우리가 탐정이라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순간 문득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물함 안에 자기 것이 아닌 사전이랑 참고서가 들어있다고 하던 녀석이 있었어. 이토라고. 이토? 나 알아. 멍한 녀석이지. 그 사전이란 참고서는 누구 거였는데? 그것도 우리 반 녀석이 사물함에 넣어둔 채로 있던 것들이었어. 둘 다 사물함의 열쇠를 잠그지 않고 있었어. 잠깐 기다려봐.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사물함에서 사전과 참고서를 꺼내서 그걸 다른 사물함에 넣어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 그렇게 되겠지. 나는 가와이의 얼굴을 보며 답했다. 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나서 나는 가오루에게 물었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 없어? 전혀 아무 생각도 안 나. 하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는가. 나는 아랫입술을 내밀고 컵에 물을 마셨다. 미지근하다. 올 여름 시합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말했다.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부원들 마음도 어수선하고 말이야. 아예 내가 주장에서 물러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이 말에 두 사람의 안색이 바뀌었다. 농담이지? 가와이가 반쯤 화가 나서 말했다. 아니, 진심이야, 진짜로. 내가 있으면 야구부에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사건이 일어난 건 니시아라 탓이 아니야. 가오루가 시선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유키코가 죽은 것도 니시아라 잘못이 아니야. 그런 것쯤은 부원들도 다 알고 있어. 나는 우리 부서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지구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야. 맞아. 게다가 가와이가 입꼬리를 내리며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탈퇴해도 늦었어. 나간 부원이 일으킨 문제도 야구연맹은 어차피 봐주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긴 하지.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자, 슬슬 돌아갈까? 살인사건이 벌어진 날에 이런 곳에 모여있다가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번거롭잖아. 그러자 가오르는 하고 콧김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들켰어. 뭐라고? 놀란 나와 가와이가 주위를 둘러보려고 하자 가오루가 고개를 숙인 채 우리를 저지했다. 출입문 옆에 있는 감색 양복 입은 아저씨, 우리 바로 뒤에 들어와서 아까부터 계속 이쪽을 보고 있어. 나는 가오루가 말하는 방향을 쳐다봤다. 정말로 그런 남자가 앉아있다.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지만 나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졌다. 나는 가와이와 가오루에게 말했다. 이젠 정말 내 옆에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신경 안 쓰면 돼. 보디가드 정도라고 생각하지 뭐. 가오루는 종이 냅킨을 한 장 뽑아서 입가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냈다. 집에 돌아가자 현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그것이 못 보던 두 켤레의 가죽 구두 때문이라는 것을 운동화를 벗으면서 깨달았다. 꽤 낡은 구두였다. 현관에서 기척이 난 것을 알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서 나왔다. 경찰분이 와 계시다. 그래요? 나는 약간 동요하긴 했지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장 수상한 인물이니 철저하게 조사하려 들 것이다. 나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 주는 편이 고맙다. 오늘 학교에서 시체가 나왔거든. 내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들었어. 미사키 선생님이시라며. 목이 졸려 있었대. 세상에. 어머니는 눈썹을 찡그리며 닭살이라도 돋았는지 팔뚝을 문질렀다. 낮에 만났던 사야마와 미조구치 두 형사가 거실에 2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하루미가 좋아하는 스누피 봉제 인형이 찌그러져 있었다. 늦었구나. 사야마 형사가 접대성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저에게도 이런저런 사생활이 있어서요. 가와이 가오루와 커피숍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아까 감시하던 형사에게서 직접 전해 들었을 터이다. 학생의 친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글쎄요. 다들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도 아니고 제 친구들은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용의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야마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학생을 용의자 취급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자임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형식적인 얘기는. 그보다 무슨 일이시죠? 아, 별일은 아니고 사야마는 새끼손가락으로
눈썹 위를 긁으면서 물었다. 학생은 교실에 가스 꼭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네? 형사가 무엇을 물어본 것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질문을 되물었다. 가스 개폐 장치 말이야. 겨울에 난로를 켤 때 고무 호스를 끼워 넣는 데 있지 않나? 그 꼭지가 교실 어디에쯤에 있는지 알고 있나? 그야 교실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요? 사건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그래서 조사하는 거야. 미조구치 형사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왜 가스 꼭지 위치를? 하지만 내 목소리를 지우듯이 사야마 형사가 다시 질문을 해왔다. 교실 앞쪽일 거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있겠니?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셔도. 왜 형사가 가스 꼭지 따위에 신경을 쓰는 걸까? 3학년이 되고 나선 아직 난로를 쓰지 않아서 자신은 없지만 아마 창가에 있을 거예요. 난로는 원래 창가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맞았어. 창가 쪽이다. 사야마 형사가 말했다. 칠판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금속 뚜껑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열면 가스 꼭지가 나와. 사용할 때는 꼭지를 잡아당기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아, 맞다.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사건 현장, 즉 학생의 교실 말인데 가스 꼭지가 바깥으로 뽑혀 나와 있었거든. 나는 눈썹을 찡그리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 때문에요?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있어. 범인은 가스를 써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건가요? 뭔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스 중독으로 죽이려고 했다던가요. 그럴듯하네. 사야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러다가 왜 교살로 바꿨을까? 글쎄요. 목을 조르는 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적당히 대답한 것이었는데 옆에서 미주구치 형사가 끼어들었다. 분명히 그럴 거야. 대단한 추리력이구나. 마치 진상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를 힘껏 노려보았지만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를 상대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나저나 다친 데는 좀 어떠니? 사야마 형사가 내 왼쪽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무심코 내던지는 말투이긴 했지만 나는 속으로 방어 태세를 갖췄다. 형사들이 내 손목에 감긴 테이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양호실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다. 그저 그래요. 다친 건 어제 아침이라고 했지. 그런데요. 그리고 어제 목욕하기 전에 풀을 때까지는 계속 감아두고 있었고.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형사들은 전혀 대답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 사이에 다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니? 그야 몇몇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하다가 다쳤냐고. 말하자면 인사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적당하게 대답해뒀고요. 테이프를 자세히 보여달라던 사람은 없었나? 이걸요? 나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아니요, 특별히 없었는데요. 그래. 사야마 형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미조구치 형사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싱긋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구나. 또 뭔가 물어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도 협조 부탁한다. 상관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에 있을 때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럴 거다. 사야마 형사는 유난히 힘을 주어 말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에 어떤 질문을 하더냐고 어머니가 꼬치꼬치 캐물었다. 귀찮긴 했지만 형사가 아들을 찾아왔는데 신경 쓰이지 않을 부모는 없겠다 싶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너 경찰한테 의심받고 있는 거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아마도요. 어떻게 그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사가 앉아있던 소파 위에 드러누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네가 어디 있었는지 형사들이 물어봤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발 밑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일으켰다. 그래서요? 사실 그대로 대답했지. 저녁 식사는 우리와 함께 먹었고 그 뒤에도 계속 자기 방에 있었다고. 그거면 됐어요. 나는 스누피 인형을 머리 밑에 깔고 누웠다. 그때 정원 쪽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열리더니 하루미가 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인형을 뺐다. 형사 아저씨들은 돌아갔나 보네. 하루미, 네 방에 있던 것 아니었니? 꽃에 물 주고 있었어. 엄마가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어서 양치하고 손 씻어라. 알아요. 너무 환자 취급하진 마세요. 하루미는 세쭉해서 부엌 쪽으로 걸어가려다가 뒤돌아보며 나에게 말했다. 형사들이 오빠 자전거를 조사하고 있었어.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야? 응, 커버를 들추기도 하고 타이어 공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 덤불 뒤에 있었거든. 그래, 이제 이해가 된다. 형사들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는 약 20km,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왜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생각했을까? 그 답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아마도 사망 추정 시각이 전철이 끊긴 한밤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사람이 그 선생님이지? 하루미가 물어봤다. 동생도 미사키 후지에가 저지른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나 보다. 그래. 그러면 죽어도 상관없는 거네. 유키코 언니한테 그렇게 심한 짓을 한 사람인데. 하루미, 어머니가 그다지 매섭지는 않은 말투로 하루미를 나무랐다. 나 누군가가 오빠를 대신해서 복수해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더니 하루미는 등을 획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대꾸할 말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고 나서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을 나갔다. 밤이 되자 전화기가 수시로 울려댔다. 우선은 뉴스를 보고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친척에게서 2통. 내가 슈분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걸어왔겠지만 설마 내가 용의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늘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2통. 네가 범인이지. 빨리 자수해라. 라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끊어지는 전화가 우선 걸려왔다. 또 한 통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를 죽여줘서 고마워. 이 전화는 앞의 것보다 훨씬 기분이 나빴다. 아버지는 밤 늦게야 돌아왔다. 이름 있는 가전 메이커의 협력 업체라고는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처지에서는 집에 형사가 찾아오는 날이라도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방에서 아버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릴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버지는 2층으로 올라오지 않으셨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칠 일은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가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계란과 햄을 먹은 흔적이 있는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 안 하세요?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음식을 굽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사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 어머니는 나와 하루미의 햄과 계란을 접시에 담으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다. 아버지가요? 빨리 들으셨네요. 뉴스에서 보셨나? 형사가 왔었대, 회사로. 아버지한테요? 뭐 하러요? 네 이야기를 물어봤나 봐. 사건이 있던 날 밤 아드님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그들의 끈질김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 용의자의 가족에게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물으면 식구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미리 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허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노린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신경 쓰지 말래. 어머니는 나와 하루미 앞에 햄과 계란을 놓았다. 소이치를 믿고 있으면 틀림없을 거라고. 나는 쑥스러움을 감추려고 일부러 인상을 구기면서 귓불을 긁었다. 치, 무슨 심파극 대사 같지.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루미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찌른다. 나는 포크를 들어 계란 노른자를 터뜨렸다. 아침 식사 뒤 신문 사회면을 펴보니 어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사가 두 번째로 크게 실려 있었다. 유명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살해되다. 이런 식이다. 하지만 제목의 크기와는 대조적으로 기사 내용에는 별로 알맹이가 없었다. 학교 측의 함구령이 효과를 올렸는지 미야마의 유키코의 사고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교장과의談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놀라고 있다. 미사키 선생님은 열심히 교육하는 분이어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일이 많았다. 어제 저녁에도 그러다가 범인에게 습격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 안에 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짐작되는 바는 전혀 없다. 웃기시네. 나는 기사를 2번 읽었다. 두 번째로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발견했다. 기사에는 시체에 대한 설명에서 목에 끈과 같은 것으로 조른 자국이 있다 라고만 쓰여 있었다. 푸른 리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는 아마도 경찰 측 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만일 경찰이 시체의 목에 푸른 리본이 감겨 있었다고 발표했다면 신문사가 그것을 기사화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경찰은 흉기가 푸른 리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 된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수사상의 비밀이라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나는 그 신문 기사를 잘라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학교에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암울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도 음악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음악실은 순간 쥐 죽은 듯이 잠잠해진 것 같았다. 니시하라 소이치 범인설은 어제보다 깊숙이 침투했나 보다. 수업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나는 본래 우리 교실인 3학년 3반에 가보았다. 문에 허가 없는 출입을 금지함이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담임의 글씨체인 것을 알아보고 그냥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 안에는 아직도 악취가 남아 있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미사키의 고통이 냄새로 형태를 바꾸어 떠도는 것 같아 등골이 약간 오싹해졌다. 칠판 옆의 벽에는 어제 형사가 말한 것처럼 수납식 가스 꼭지가 달려 있었다. 지금은 뚜껑이 닫혀 있다. 나는 지문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았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개폐 장치는 잠겨 있고 가스 배출구에는 고무캡이 씌워져 있다. 왜 이게 밖으로 뽑혔을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어제 형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범인이 가스 중독 살인을 노린 게 아닐까 하는 정도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학교에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어나지 않는다. 범인은 그것을 몰랐던 것일까? 나는 시체가 있던 곳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던 순간 창가 쪽에 그것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꼭 닫혀있는 창문에 알루미늄 문틀의 레일 위에 눈에 띄게 흠집이 나 있는 것이다. 무언가로 세게 두드린 것처럼 몇 센티미터 정도가 움푹 파여 있다. 자세히 보니 30c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비슷한 흠집이 나 있었다. 뭐지? 예전부터 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가스 꼭지의 위치도 잊어버린 마당에 창틀에 난 흠집까지 기억할 리가 없었다. 나는 원래 내가 앉던 자리로 돌아와서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미사키 후지에가 죽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미사키가 살해당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키 후지에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고 학생들의 화제에 오르는 일도 없는, 화장실에 놓인 방향제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을 단숨에 화제의 중심으로 끌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내가 방아쇠를 당긴 까닭에 뒤이어서 미사키나 학교를 비난하는 무리가 속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미사키를 미워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처음 항의했을 때도 나는 마음속에서 상대방인 미사키 후지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키코의 애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린 미사키가 때마침 이 시기에 살해당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전부터 미사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을 풀었다는 이야기일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돌연 드르륵 하고 교실 문이 열렸다. 이봐,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났다기보다는 다소 두려움이 섞인 어조로 담임인 이시베가 고함을 질렀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데서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잠깐 어떤지 보러 온 것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겠지? 이시베는 시체가 있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만지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이시베 옆을 지나쳐 복도로 나갔다. 이시베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옆 교실에서 얼굴을 내미는 멍청한 녀석이 있다. 음악실로 돌아오는 도중에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바로 내 뒤를 따라 들어온 이시베는 조회 시간 내내 평소대로 사무적인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 건강검진 일정이나 진로 지도에 관한 이야기 등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구경꾼 기질을 억누르지 못하는 녀석이 한 반에 한두 명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시베가 말을 마치자마자 질문이 튀어나왔다. 사건에서 뭔가 새로 드러난 일이 있나요? 나카오였다. 자신이 시체의 최초 발견자라는 자긍심 때문인지 수사의 진척 상황을 알아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보다. 이시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무뚝뚝하게 답했다. 신문에서 읽었을 거 아니야. 거기 쓰여있는 게 전부다. 하지만 신문에는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나카오는 고개를 틀어 어깨 너머로 내 쪽을 봤다. 하지만 신문에는 미야마의 유키코의 사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신문에 추측은 실리지 않아. 이시베도 나카오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챘는지 이렇게 못을 박았다. 신문에 실리는 것은 확실한 일 뿐이다. 안 실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나?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나카오는 끄덕였다. 이시베가 나간 뒤 잠시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지만 다들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인지 다시 금방 조용해졌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두 손에 턱을 고이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다. 그때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방금 이시베가 한 말이다. 신문에 실리는 것은 확실한 일,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나는 오늘 아침에 오려온 신문 기사를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다. 흉기가 여자 체주용 리본이라고는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TV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다. 목이 졸려 죽으면 목에 남은 흔적으로
흉기를 어느 정도 가늠한다고 했다. 혹시 그 흔적이 체주용 리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나는 내 왼손을 봤다. 지금은 감고 있지 않지만 형사는 테이핑 테이프를 집요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교살 흔적이 테이프와 일치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범인이 우연히 내가 감았던 것과 똑같은 테이프를 흉기로 선택했다니. 아니, 그게 아니다. 범인은 일부러 테이핑 테이프를 이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다.